모두가 그들이 쓰러졌고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와 포크로프스크 전선에서 후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도시들이 잃어버리고 키이우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예술의 주요 전술 중 하나의 실제 실행이었습니다. 이 희생은 훨씬 더 큰 보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6년 2월에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군대의 역사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러시아 전선은 붕괴되었고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이 전략적 희생은 처음으로 2.5년 만에 국내 전선에서 돌파구를 만들었고 자포리자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인 11월 11일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지역의 5개 정착지에서 철수했을 때 그것은 악몽처럼 보였습니다. 키이우까지 확장된 완충지대가 있었다. 동부전선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다. 러시아군은 연말 전에 푸틴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포크로프스크와 쿠피안스크 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것이 푸틴에게 승리 이야기를 전할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까지 게라시모프는 우리는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선언했고 푸틴은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전선에서의 이른바 성공에 대해 여러 연설에서 자랑했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에게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전략적 희생은 2.5년 만에 국내 전선의 첫 균열을 만들었고 자포리자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촉발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승리의 환희 속에서 동쪽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남쪽 측에서의 치명적인 타격이 완벽한 기술적 조율과 함께 왔습니다. 군사 전략 역사에서 드문 기만과 기술적 우위 작전이 자포리자 선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휘 계층은 몇 달 동안 쿠피안스크와 포크로프스크 측에 모든 주의와 물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크렘린은 동부전선에서의 제한된 진전을 승리의 기념물로 제시하면서 남부에서 대규모 취약성으로 자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는 적의 오만함을 기회로 바꾸어 13번째 국가방위여단 카르티아 그리고 33번째 독립불경연대가 이끄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자포리자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누에츠 강과 가이투르 강은 홍수처럼 건넜습니다. 오레스토필, 소스니프카, 베르부베를 포함한 8개의 전략적 정착지가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진격은 단순한 보병 공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메디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한 달 동안 46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프라하의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겨울 내내 수만 명의 병사를 희생하여 얻은 몇 킬로미터의 잔해는 이 단 한 번의 대규모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강력한 내부 전선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토 손실이 오직 우크라이나의 추진력 때문이었을까요? 현실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급속한 진격은 실제로 러시아 군대가 참호를 빠르게 포기하고 남부축을 따라 대규모 후퇴를 경험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데이터와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수백 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하면서 러시아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대규모 러시아 야전군 제36 군단은 남부축에서 위협을 받아 두 강력한 우크라이나 전투그룹에 의해 포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황 상태로 동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동부 전선에 포병 공군 지상 증원군을 급히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몇 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몇 달 동안 우리는 공격 중이다 라고 말하던 대규모 군대가 어떻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참호를 포기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로이고 둘째는 디지털 맹목입니다. 주요 후퇴 이유는 몇 달 동안 계속된 러시아 군대의 대규모 인력 부족, 인원의 피로, 그리고 물류마비였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의 전선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존의 병력 생성 메커니즘으로
월간 사상자를 더 이상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부 축선의 부대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를 배체할 새로운 병력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림폼과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선에서 장기적인 붕괴를 겪고 있으며 하루에 1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병력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무기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병력 부족과 물류 고갈로 고군분투하던 이 군대의 얇은 껍질을 산산조각 낸 진정한 치명타는 지상의 무기가 아니라 우주에서 왔다. 방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지휘하는 군대가 민간 기업이 설정한 디지털 경계에 의해 눈과 귀가 멀게 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진정한 설계자는 무기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현재 화이트리스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러시아 라인의 모든 장치는 지리적 제한, 즉 지오 펜싱 기술에 의해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인프라, 지휘센터, 모인 항공기 통제소, 지상 보병 대대 간의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디지털 암흑에 빠졌습니다. 이 통신망의 완전한 단절은 러시아 군대 사이에 즉각적인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거나 포병 지원을 요청하거나 무인 항공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러시아 대대는 우크라이나의 현대화된 기계화 부대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의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 차단을 이용하여 지역 디지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링크가 가져온 디지털 실명은 이미 병력 부족과 물류 고갈로 고군분투하던 군대의 얇은 껍질을 깨뜨렸고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지친 병사들이 위기의 첫 징후에서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우월성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전장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술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절박하고 고풍스러운 해결책에 의존했습니다. 스타링크 제한이 강화된 후 그들은 대체 통신 중계기로 바라지완 성층권 기구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공의 서풍이 이 원시적인 플랫폼을 다시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면서 작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군사기구가 민간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그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바람에 좌우되는 풍선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기술적 비대칭성 앞에서 러시아의 교리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비참한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자포리자 지역의 하이츄르강을 건너 도브로필리아, 프릴루키, 올헤노코스티 안티니오카를 장악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이 지역의 러시아 방어 구조의 중추를 무너뜨렸고 현대 전쟁은 화력뿐만 아니라 정보 우위에 의해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위 엘리트 스톰 부대는 대규모로 항복하고 있으며 눈과 귀가 멀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 거창하게 선포된 완충지대 환상은 영하의 온도에서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고 어디로 발사해야 할지 모르는 제28사단에게 절대적인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재앙은 폭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동쪽에서 국지적인 반격을 시작했으며 이는 군사 문헌에서 번개 효과로 정의되며 오랜만에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러시아에게 완전한 재앙이었고 전선은 마치 병사가 없는 것처럼 종이처럼 찢어져 16km 깊이로 갈라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방어 교리는 통합 화력 지원 기지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지들의 두뇌가 침묵했을 때 무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언론의 분위기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공황입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검열 없이 무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및 파괴팀이 러시아 방어선의 전선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km 깊이까지 침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선 뒤 20km는 포병 배터리, 탄약고, 야전병원, 심지어 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 깊이에서 발견될 수 있었고 조직적인 저항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러시아 전선이 단순히 뚫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36번째와 5번째 러시아 여단은 현대 전쟁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포위와 실명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작전 보완을 위해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이미지와 러시아 측의 혼란은 상황의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러시아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의 기갑 진격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참호선이 공격을 받으면 옆의 참호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포병 지원이 요청될 때 좌표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2의 군대라고 주장하는 군대로서는 이것은 전략적 마비이며 절대적인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참호전 이후 콘크리트 요새로 강화된 러시아 방어가 왜 24시간 내에 그렇게 극적으로 붕괴되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주된 원인은 새로운 나토 탱크도 아니고 기밀 미사일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플러그를 뽑는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암시장에서 조달한 스타링크 단말기는 전선에서 지휘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의 공동 작전에 의해 차단되어 즉시 러시아의 지휘 체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 비대칭의 가장 두드러지고 가혹한 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억 달러를 자국의 안전한 통신 시스템에 투자한 러시아 군대는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실패하여 적의 기술, 즉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미널들은 러시아 포병이 드론 조종사를 목표로 하고 이미지를 전송하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킬 스위치가 활성화되는 순간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디지털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에서 오는 드론 영상을 볼 수 없었고 인접 부대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이 오프라인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혼란의 순간을 완벽한 타이밍과 무자비한 기회주의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눈이 먼 적은 조직적인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불을 끄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방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쟁은 즉시 현대의 데이터 기반 갈등에서 19세기 혼란으로 퇴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리쳐서 의사소통하고 명령은 매우 느리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맹목성은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방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체 독립 군사 인터넷을 구축할 수 없고 자체 위성으로 자국 영토를 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라는 주장은 스타링크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기술 부족의 희생양이 되었고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통신의 붕괴로 인한 비극과 전술적 맹목은 테르누바트 마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모스크바의 장군들이나 지역 지휘 센터의 장군들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여전히 부대의 전진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현장 지휘관들은 통신이 두절되고 상황 인식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전략적 가치를 잃은 테르누바트의 깃발을 꽂고 상부의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병사들을 자살 임무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거의 양떼처럼 맹목적으로 전진하는 이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조직적이고 지원받지 못하며 정보가 없는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기관총, 박격포, 저격수에 의해 빠르고 쉽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놀랐습니다. 그들을 지원해야 할 포병은 좌표를 받을 수 없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매복 지점을 경고해야 할 정찰 드론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와 굴욕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패하고 절망적인 러시아의 공격이 인근 보이쿠프 방향으로 이어진 후 우크라이나군은 기회를 잡아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해 테르누바트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변에 갇힌 러시아 수비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이 심리적 파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하라,
너희 지휘관들은 너희를 버렸다. 모스크바는 너희를 잊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무의미한 명령에 지친 러시아 군인들은 얼어붙고 굶주리며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결국 무기를 내려놓고 대규모로 항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사기가 물리적 탄약보다 먼저 소진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더 이상 크렘린의 승리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의미 없는 깃발 꽂기 쇼를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테르누바트는 러시아 지휘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기념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재앙은 자포리자 남부전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쪽 하르키우 국경에서도 유사한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며 큰 선전과 화려한 의식과 함께 이 지역에 보낸 유명한 제18사단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전투,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 조건, 즉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동맹인 유명한 장군 프로스트가 이번에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치명적이고 얼어붙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디지털 침묵입니다. 군수는 전쟁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위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트럭이 어떤 대대에 탄약을 전달할지, 어떤 분대가 따뜻한 식사나 연료를 받을지는 디지털 통신과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조정됩니다. 스타링크 장애로 인해 하르키우 전선의 물류 동맥이 차단되어 제18사단의 생명선이 끊겼습니다. 추운 이우카 마을 근처에서 연료가 고갈된 장갑차 안에서 떨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후퇴 명령을 받을 수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과 FPV 드론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운명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장 보고서와 유출된 무전 대화에 따르면 추후 이우카에서 지원이나 통신 없이 남겨진 러시아 군인들이 저천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항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완충지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죽음의 지대, 얼어붙은 묘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된 힘이나 통합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점령한 마을들을 하나씩 잃고 있습니다. 제18사단이 문서상으로는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눈먼 거인과 같으며 우크라이나의 민첩한 연결 부대들이 그 다리를 하나씩 잘라내어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군사 및 물류 패배는 더 넓은 전략적 재앙, 대규모 붕괴의 가시적인 면입니다. 전선에서의 유혈 사태와 통신 단절은 모스크바의 슈퍼마켓 선반, 국영 텔레비전 선전 방송, 그리고 크렘린의 신뢰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이제 벨고로드의 국경 마을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동맥과 일반 시민들의 지갑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 약속은 전선의 방어선처럼 실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위기는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서방 관리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약 9천 명의 전장 사상자를 더 입었으며 이는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병력을 전선에 보내는 능력이 감소하고 매번 징역 시도마다 수천 명의 인원을 잃는 군사 구조가 이 소모전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는 심각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 인력 격차는 국내 경제를 깊이 흔들고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과 제재의 압박 속에서 일상 소비자의 가격이 국내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이 가격이 무려 425% 급등한 것과 2025년에 예상되는 730억 달러의 예산 적자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쟁 경제가 민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움직임은 적을 그들의 돈으로 타격하는 완벽한 지경학적 함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및 경제적 손실을 은폐하려는 러시아의 선전기계는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스캔들을 저지르며 스스로 모순에 빠졌습니다. 전장에서 땅을 잃고 있는 군대는 테이블에서 쥐도를 다시 그려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참모총장 게라시모프 장군의 "우리는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는 발언은 불타버린 장비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의 군인들이 촬영한 파괴 영상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르노그라드의 30%가 점령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식 발표에서
2025년 12월에 디미트로프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명백한 스캔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무능과 거짓말의 연쇄는 단순한 언론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이성과 제도적 신뢰도의 붕괴입니다. 오래된 비디오로 승리를 국민과 전선의 군인들에게 팔려는 정부는 스스로 반란의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는 전선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동부에 20억 달러 규모의 다층 방어 요새를 구축하여 전략적 체크메이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참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드래곤 스티스, 드론 은폐 지하우, 자율 무인 지상 차량, 그리고 FPV 드론과 통합된 거대한 첨단 장벽입니다. 1월에만 수행된 7,000건의 무인 지상 차량 임무는 이 기술적 장벽에 대해 러시아의 장갑 공격 조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모든 땅을 적의 장갑차를 삼킬 치명적인 비로로 바꾸어 러시아의 잠재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억제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통신 인프라가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출혈하며 군사적으로 눈이 멀고 정치적으로 거짓말에 빠져 있는 구조에게 이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심각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포리자에서 46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빠른 점령 변화와 루안스크에서 하늘을 밝히는 유전 화재는 지역 전술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질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세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가 민간 소프트웨어와 비대칭 드론 네트워크의 무력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연료 공급선이 차단되며 공중 방어가 무력화된 침략군은 그 자체의 엄청난 무게에 의해 붕괴할 운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이 새로운 세대의 사이버 지정학적 질식 전략은 크렘린의 오만한 전쟁 교리를 무효화했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안전한 후방, 작동하는 물류 네트워크, 신뢰할 수 있는 승리 서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무거운 구조는 자체 무게로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